언론에서 미국 투자 1,000억 불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너무 과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GDP로 계산하시면 겨우 5%입니다.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달러 자산, 미국 주식 투자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대비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종목 추천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요즘 가장 뜨거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테슬라. 이 주가도 모르겠어요. 맨날 이거 뭐 요동을 쳐버리니까 $300 뭐 중후반대에 있을 텐데, FSD랑 뭐 그런 것도 자율주행, 뭐 스타링크 얘기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테슬라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이제 물론 트럼프의 당선의 1등 공신이라서 그렇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테슬라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다 땡겨온 거다. 또 이것도 정답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제가 투자 자문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또 컴플라이언스에서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좀 돌려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AI 사이클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제 하드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엔비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사실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예요. 보통 대형주들은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자꾸 투자 많이 하죠. 똑같이 테슬라는 당연히 하드웨어, 뭐죠? 전기차, 그리고 로봇, 이게 다 하드웨어입니다. 기가팩토리, 다 하드웨어예요. 그거에 플러스 소프트웨어. 그게 FSD. 자, 그럼 이제 미국이 전략적 무기화 시키고 싶어. 그리고 이 산업에서 1등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미국이 앞으로 100년 과하게 얘기하자면 해먹을 수 있잖아요. 예, 전 세계에 아메리카 온리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종목의 주가가 빠지겠습니까? 테슬라는 단기간에 또, 저도 주주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PR을 얘기해 드릴게요. 엔비디아의 PR이 35배 정도 되고, 테슬라의 PR이 100배. 그 정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자, 요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더 깔려야 될까요? 엄청 더 깔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는 그리고 모르겠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이 시작을 했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아직 시작도 별로 못한 것 같은데. 그게 다 PR을 보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저는 이 종목들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판단하는 이 AI 사이클이 앞으로 진행형이고 최소 앞으로 4년은 더 간다면 쉽게 팔면 안 된다. 네. 트럼프 하나 더 여쭤보면 요거는 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건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주요하게 다루는 영역이 아니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편하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하게 오른 이유랑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이제 강하게 오른 이유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컨퍼런스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을 가져간다.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우리는 미래 비트코인의 뭐 미래 도시로 미국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인 건데, 과연 얼마만큼 실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런 코멘트와 액션을 취하냐가 이제 가격과 연동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거 보세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선은 트럼프가 발언을 할 때 있어서 자기가 무슨 미 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파웰을 자를 수 있고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발언하잖아요. 자,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부추긴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냐면 충분히 가상화폐가 기축통화인 달러 대비해서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미 연준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만약 그렇게 되면 정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 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런 거는 그냥 가상화폐로서 대체 자산의 하나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전 세계 글로벌 전략가들 또는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대체 자산이 전체 나의 포트폴리오의 10%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보통 정말 많이 가져가면 11%, 12% 가져갑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나스닥의 비중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냐? 업데이트가 좀 덜 된 건데 한 5%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10배 간다.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그럼 나스닥 시장이. 50% 되는 거죠, 50%.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안 일어날 거다. 그건 안 일어나지만 그러면 아까 10%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뭐 5%이던 게 10%까지 간다. 네. 그러면 지금 9만 불까지 갔으면 18만 불까지 간다. 근데 그게 얼마의 기간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오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리 수익률이 만약에 AI 사이클이 계속되면 연간 30%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시총만큼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대체 자산으로서. 너무 과한 어떤 허황된 꿈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의 시장 중에서 대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사라지겠습니까? 금이 아무리 그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 비슷한 사이즈로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10%면 5%다는 거죠. 이미 꼭지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스닥이 또 계속 올라가니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거죠.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기축통화에 어떤 그 사용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대체 자산 중에 하나다. 그 대체 자산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스닥이 상승을 할 거냐고 생각하니 여기에 맞추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생각하자. 그럼 이거는요. 저도 뭐 본부장님 말씀처럼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나 기축통화 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다만 어쨌든 트럼프도 직접 본인 입으로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란 코멘트는 했단 말이죠. 금의 시가총액까지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의 시가총액까지 가려면 뭐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6에서 7배, 8배, 9배 사이. 아니, 제발 좀 또 그렇게 하지 그건 너무 말고. 크다. 너무 크다를 떠나서요. 예. 대체 자산의 규모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럼 금은 대체 자산이에요? 네. 그럼 잠깐, 금은 지금 아까 전에 대체 자산이 5에서 10% 이내라 했는데, 그럼 금은 지금 다른 거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금 가격이 그만큼 빠져야죠. 금을 그렇게 갈 거면 금 가격이 절반으로 줄고 비트코인이 그만큼 올라가야지. 그게 똑같은 거죠. 대체 자산 비중이 그러면 뭐 전체에 이게 비트코인만큼 쫙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뭐 그게 지금 2배가 쌓인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냥 대체 자산일 뿐입니다. 통화가 좀 걱정스럽거나 어려울 때 뭔가 대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지금 금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아닌 중국이 계속 사재기를 하니까. 중국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올라가요. 그러면 뭐 비트코인만 사재기를 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자기들한테 불리한 일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잘 계산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그 업사이드에 대해서 캐시우드가 얘기한 것처럼 뭐 10배 간다더니 좀 제발 그건 진짜 자중하시죠. 충분히 연간 20%의 수익만 나도 그건 정말 좋은 투자처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금과 뭐 비트코인도 더 오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더 매력적인 거는 미국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다. 그러니까 빅테크 등 그걸 기반한 그쪽에. 그게 펀더멘탈 쪽으로 뒷받침이 되고 그게 이익과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실질적인 실체가 있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비트코인 갖고 정말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현재는 뭐 없죠. 그리고 그거 다 모르겠으면 나스닥 QQQ 사라. 지금 환율 보니까 1,409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른 이유랑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 뭐 제 별명이 맨날 콜동원 맨날 올라가는 얘기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1997, 8년도에는 모라토리엄 리포트 썼었고 IMF 그다음에 2006년에는 금융위기 리포트 썼었고 그래서 엄청난 위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비관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오래 많이 했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미국과 한국과의 이 민간 부채를 비교하면서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왜 미국보다 낮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미국의 기업의 펀더멘탈 보시면 부채 비율이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20%로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미국은 자기 자본 북발류 대비해서 약 한 4, 5배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4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80%까지 올라갑니다. 오케이? 자, 부채 비율 80%가 지금 민간 부채 중에서 기업 부채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130%가 넘어요. IMF 터졌었을 때가 130%가 넘어요. 상대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미국이 낫습니까? 한국이 낫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낫다. 그죠? 두 번째, 제가 요때 시티그룹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뭐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금융위기에 대한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그만둬야 됐겠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언제 터졌죠? 2007, 8년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시티그룹 주식의 option 그리고 뭐 받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보너스로. 그때 다 팔고 나왔죠. 그때 주가가 시티그룹이 40불, 45불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그 주가가 4불, 40전, 99%가 날아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 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냐면 부채 비율이 100%였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죠? 100%. IMF 때의 기업부채 비율. 게다가 이제는 가계부채 비율을 미국이 터졌을 때 수준. 요 두 개 더했어요. 240%란 말이죠.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커버해 줘야 되냐? 정부가 커버해 줘야 돼요. 정부 부채 비율은 지금 뭐 50%도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재정을 좀 쓴다. 그럼 난리 나죠. 세금을 줄여준다. 안 하죠. 결론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절상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미국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죠? 70%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폭등하기 전에 부채 비율이에요. 11년 전에. 그러니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원화 환율이 절상될 가능성이 절하될 가능성보다 낮다. 그래서 고점은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20년, 30년 전에 정말 중국으로 많이 갔죠.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중국이, 제가 중국에 대해서 2011년부터 13년 중국 북경에서 살면서 중국 분석을 했었을 때, 그리고 2013년 말에 한국으로 되돌아왔었을 때 분석을 했었을 때 중국이 망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분석상으로는 2020년까지 망할 리는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 심지어 작년 2023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 말에 바꿨어요, 비율을. 중국은 앞으로 2년, 길면은 5년 안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은 엄청나게 돈을 막 쓰는데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 왜냐하면 AI를 완전히 오픈하기에는 이게 너무 리스키하죠.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인데 잘 못하죠. 원하는 대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반도체 굵기나 이런 쪽을 막죠. 그러니 이제 연산 능력의 차이가 미국이 12배나 빨라요. 그럼 AI를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을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막 짓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요 7.2%에 달하는 GDP를 쏟아붓는데 요게 효율적으로 효과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거 쏟아붓는 데는 경제가 괜찮겠지만 그게 끝나는 순간에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중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의 가계부채 비율이 140% 넘어섰고 요 숫자는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숫자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여기에 우리나라 IMF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율이 2.5% 정도 됐는데 IMF 터질 때 얼마까지 가냐? 1%까지 갔어요. 중국의 순이자 마진율이 2.6%이던 게 지금 요거는 2024년 준인데 지금 현재는 얼마까지 또 떨어지냐? 1.4. 분기마다 0.1%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1%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분기마다 0.1, 지금 1.4, 1.0까지 가는데 4분기 걸린다. 1년. 이거는 무수익성 자산, 부실채권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고 요거에 10배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 지금은 괜찮아요. 외환보유고가 있고 지금은 순수출이고, 그리고 그 순수출을 팔 비틀어서 1대1로 국가들한테 하고 러시아한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는 케이스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러시아는 저렇게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중국이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면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7점 몇인데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무조건 9 갑니다. 9. 더 많이 가면 10도 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400원인데 모르죠. 또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요즘에 어떤 분을 만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달러는 확보하셔야 된다. 최소한의 달러 투자는 하셔야 된다.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마 정답이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 증시가 올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내년 한국 경제 전망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내년에도 한국 주식은 정말 좀 가망이 없나요? 지금 미국 증시 이렇게 오르고 할 때 한국 증시는 전혀 못 오르고 있어서. 근데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 주식이 이렇다 저렇다가 할 미국 주식을 주로 다 다루시니까. 예. 근데 환율이 지금보다 절상이 안 되는 과정 아래에서 쉽지 않다. 뭐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본부장님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 엄청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역할도 있으시니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언론에서 미국 투자 1,000억 불 시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제 너무 과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우리나라 GDP로 계산하시면 겨우 5%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의 110%입니다. 아직 그 숫자로 생각하시면 그게 큰 게 아니죠.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달러 자산, 미국 주식 투자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글로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유동원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지배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의 확률적으로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